안녕하십니까. MBS 초대석 진행을 맡게 된 양승용입니다. 농자 천하지 대본이란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에선 옛말이 돼버린 지 오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은 식량 주권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결코 버려서도 안 되는 근간임이 분명합니다. 이런 농업의 참 가치를 널리 알리고 농업과 관련한 이슈와 현안들을 제대로 다루기 위해 한국농업방송이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특히 MBS 초대석은 매주 1시간씩 농업 분야 주요 이슈 하나를 선정해 관련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보다 심층적인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격 활동을 시작한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손을 잡고 풀어가야 할 농업 분야 현안들을 살펴보고 현안을 둘러싼 갈등 원인과 해결 방안까지 꼼꼼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올여름 MBS 초대석처럼 막중한 책임감과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으로 특별한 첫걸음을 시작한 국회의원 한 분을 어렵게 모셨는데요. 농업 종사자들에겐 이미 스타급 국회의원이시죠. 농업 예산 지킴이 황주홍 국회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주홍 의원님. 바쁘실 텐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국회가 어렵게 원 구성 합의를 마치고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상임위원장이 되신 데 대해 축하드립니다. 20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원장이 되신 소감을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네, 농수산업의 현실이 힘든데 어려운 일을 맡았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300만 농어민의 든든한 친구가 되려 합니다. 또 백이 돼야죠. 뒷배경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난 7월에 국회 본회의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된 후에 인사말을 통해서 싸우지 않는 상임위, 농어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언급하셨더군요. 그 의미와 농해수위의 역할 그리고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싸우면 뭐 형하고 제가 싸우던 제가 이제 가운데였거든요. 형도 있고 남동생 있었는데 형하고 싸워도 같이 때리고 동생하고 싸워도 같이 때리고 이래요. 저로서는 억울할 때도 많았습니다. 근데 어머님 말씀이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다. 그리고 지는 것이 이기는 거라는 얘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싸우는 건 왜 싸울까요? 자기만이 옳다고 하기 때문에 싸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내 주장을 관철하고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싸울 겁니다. 그런데 그 상대라는 것이 그렇게 국회에서 뭐 민주당이 만만하겠습니까? 한국당이 만만하겠습니까? 어느 국회의원이 만만하겠습니까? 싸우려는 것은 저는 정말 어리석은 것 같아요. 뭐 결과가 뻔한 건데 자기 입장이 일방적으로 관철될 수 없다는 것이 뭐 오랜 역사를 통해서 이미 보여주고 있는데도 싸운다는 것은 정말 이건 어리석은 거다. 그리고 상대에 대한 뭐 근거 없는 과소평가가 아니라면 싸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화와 토론과 또 합의와 타협이 있는 민주의회 정치의 복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의원들이 서로 얽혀서 싸우는 대신에 이 농어민들을 힘들게 하는 이 상대적 가난과 싸워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싸워야 할 대상이 여야 의원들이 아니라 농어촌을 힘들게 하는 이 가난과 싸워야 되는 거다. 가난과 싸우려면 우리가 힘을 합쳐도 모자라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 가끔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싸우지 않는 국회를 천명했달까 그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싸우지 않고 서로 대화하고 어떤 것은 뭐 민주당이 양보하고 어떤 것은 한국당이 양보하고 또 어떤 것은 서로 뭐 이번에 못하면 다음 기로 미루고 이런 선진국형의 정치
싸우지 않는 국회, 그리고 300만 농어민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드는데 조그마한 노력을 보태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이제 가벼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구가 전남 고흥, 보성, 장흥, 강진군이시죠? 네, 4개 군입니다. 4개 군이죠. 네, 4개 군이라서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우선 지역구의 특징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뭐 대한민국 전역이 아름답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 지역구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정말 아름다운 산하입니다. 저는 정말 이 우리 지역구 아름다운데도 불구하고 지역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제대로 감상 한 번을 못했습니다.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서울 전체 면적보다 고흥군 하나가 서울 전체 면적의 1.5배입니다. 우리 4개 군 전체를 합하면 서울 면적이 5배입니다. 이 서울에만 국회의원이 49명이 있습니다. 서울에 49명. 이것의 5배가 이게 몇 명입니까? 약 50명 잡으면 5배면 250명의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것을 저 혼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정도 어려워서 이제 제가 좀 더 충실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왔다 갔다 이제 군과 군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2시간씩 걸려요. 그러니까 자동차 안에서 거의 모든 시간을 다 보내버립니다. 아마 고속도로에다 거의 제가 휘발유를 그냥 뿌리고 다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고흥, 보성, 장흥, 강진은 공히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이 이제 주력 산업입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신 것처럼 뭐 대한민국 농어촌이 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없고 또 어르신들이 많은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잘 보면서 소득이 증대되고 또 고향에서의 따뜻한 삶을 누리실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실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요. 그 농업 분야에는 이제 산적한 현안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가장 이제 관심이 쏠리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우리 의원님 별명과 관련된 분야가 아닐까 싶은데요. 먼저 농업 예산 지킴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신데 그 별명을 어떻게 얻게 되신 겁니까? 그건 저한테는 과분한 이제 별칭입니다. 국회에서 예산 심사하면서 본예산, 그다음에 추경 예산들, 특히 문재인 정부는 벌써 추경을 2번이나 세웠잖아요. 전례 없는 일입니다. 어쨌든 그 과정에서 농업 예산들이 충실히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금년 예산, 그러니까 작년에 금년 예산을 만들 때 전체적으로 총 예산이 7% 이상 키워졌습니다. 작년보다 금년 예산이 7.5% 늘었습니다. 그런데 농업 예산은 0.08% 늘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안 는 거예요. 물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생각하면은 농업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실제로 수산업 예산은 0.4% 줄었습니다. 게다가 참 그 이해할 수 없는데 내년 예산이 지금 이제 언론에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내년 예산도 전체로는 460조예요. 어마어마한 이제 규모입니다. 지금 내년 예산이 6.8%, 그러니까 7%가 늘어납니다. 근데 농업 예산은 어떻게 되냐? 4.1%가 줄어듭니다. 이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이제 언론이나 우리 농어민 단체에서 이건 농민, 농업 홀대다. 심지어 농민과 농업에 대한 포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께 정말 저는 상기시켜 드려본 게 본인이 불과 1년 전에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언명들 그거 잊으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당선이 되면 농업을 본인이 직접 챙기겠다. 대통령이 직접 챙겼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직접 챙긴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었겠습니까? 예산을 줄일 수 있다 이런 말이 담겨 있는 건 아니잖아요. 농업이 어려운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분야는 뭐라도 농수산업의 예산만큼 본인이 챙겨서 여러분들의 시름과 어려운 현실이 타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의지의 천명 아니에요? 그게 말한 게 언제인데 벌써 다른 예산을 이렇게 대폭 늘리면서
농업 예산을 이렇게 줄이고 이건 저는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서 제가 계속적으로 정부와 뭐 때에 따라서는 뭐 경론도 벌이고 요구도 하고 뭐 하면서 이제 농업 예산을 많이 확장하는데 또 다른 의원들과 함께 노력을 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관련해서 이제 농업 관련 예산이 18조 9천억 전년 대비 이제 4.1% 삭감이 됐다 이렇게 돼 있고요. 구체적으로 예산을 확보라고 할까요? 어떻게 좀 더 그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실 예정이신지. 9월 초에 9월 1일 날 이제 국회로 예산이 넘어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최종 확정이 되는 거죠. 12월 2일 날까지 확정을 해야 됩니다. 뭐 잘 아신 것처럼 이제 국회는 예산 심의권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예산을 늘리고 어떤 것은 더 늘리고 어떤 것은 좀 줄이고 이제 이러잖아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이제 경론과 토론이 일어날 겁니다. 농업 예산만 마이너스 성장하는 거 이건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그 공약과도 일치하지 않고 또 지금 얼마나 농가 현실이 어려운데 우리가 지금 이 소득 무슨 뭐 불평등 양극화 얘기하잖아요. 그게 좀 도농 간의 양극화가 심각합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치르기 전에는 농가 소득이 도시 소득보다 더 좋았어요. 지금은 상상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가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뭐 이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서서히 농가에서는 떨어지고 도시 소득은 늘어가지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저쪽이 뭐 도시가 100이라면 농가가 한 60 정도의 이런 이제 그 뭐 상대적인 가난에 이제 놓여 있는데 그걸 생각하더라도 예산이 다른 예산은 4% 3%를 줄여도 농수산업 예산은 7% 8% 늘려야 맞는 거예요. 또 무엇보다도 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쿠지네치 교수 뭐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했던 것처럼 농업 발전 없이 선진국으로 진입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뭐 쿠지네치 얘기 아니어도 그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농수산업에 대한 새로운 관심으로 예산적으로 정책적으로 모든 면에 관심이 새롭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촉구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 현안 가운데 몇 가지를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농업에 있어서 쌀의 중요성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텐데요. 지금 그 쌀 목표 가격 재설정 문제를 두고 농민들과 정부 간에 이견이 큽니다. 농업 문제를 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쌀 목표 가격 재설정이 뭔지, 왜 농민들이 이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왜 쌀인가 이거에 대한 인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생산품 중에서 휴대폰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무슨 모든 걸 총 틀어서 거기에 생산자 수가 가장 많은 게 쌀 분야입니다. 쌀 생산자가 거의 300만 명이잖아요. 휴대폰에 투입되는 종업원 수가 몇 명이 되겠습니까? 뭐 300만 어림도 없잖아요. 뭐 아무리 말하면 10만 명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쌀 산업에 쌀이라는 생산품을 만들어내는데 투입된 종업원,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종업원 숫자 300만으로 단일 품목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 쌀을, 그 생산품을 소비하는 숫자가 몇 명입니까? 무려 5천만 명이잖아요. 전 국민 중에 쌀을 소비하지 않으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치 경제학적으로 쌀이라는 단일 품목만큼 가장 비중이 있고 영향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쌀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지극한 관심이 필요한 거죠. 뿐만 아니라 쌀은 우리의 주식 중에 주식이잖아요. 식량 창고고 뭐 식량 주권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게다가 지금 우리나라가 이 식량 중에서 뭐 양 교수님 잘 아시지만 식량 자급률이 쌀 빼놓고는 다 엉망이에요. 보리가 지금 26%의 자급률입니다. 한심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콩은 22%의 자급률입니다. 그 다음에 밀은 1.7%, 1%예요. 그래서 쌀만 그래도 다행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쌀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그리고 모든 정부 당국이 쌀 문제, 쌀의 적정 가격 유지에 또 쌀 농가에 대한 여러 가지의 다양한 보조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일각에서는 뭐 쌀이 이렇게 중요하냐 하는데 정말 그건 인식의 부족입니다. 쌀은 쌀로 끝나지 않고 전체 정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표 가격은 이제 지금 아시는 것처럼 5년에 한 번씩 우리
바꾸잖아요. 근데 지금 18만 8천 원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이제 금년 말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5년간 갈 것을 한 19만 몇천 원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역시 저는 터무니없다 생각합니다. 목표 가격이 어떤 거냐면 이제 목표 가격이 주어지면 만약 실제 가격이 시장에서 생산자 가격이 좀 저조하다. 그러면 그 차액을 약간의 수치 뭐 계산 방식이 있습니다만은 차액의 일부를 농민들에게 이제 직불금 형태로 이제 보전해 드리는 그런 방식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농민 단체와 농민들은 24만 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가 상승률과 또 생산비가 그동안 이제 늘 밑돌아서 적자 영농을 해온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일거에 다 만회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번에 24만 원 정도는 돼야 된다는 주장을 이제 그 얘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이제 많은 경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그러니까 5년 단에 끊잖아요. 지난번 18만 8천 원 만들 때 그때 정부가 말한 것보다 저희가 국회에서 14,000원 정도를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19만 얼마니까 14,000원만 높여도 뭐 21만 원 선 또는 20만 대 후반에 갈 겁니다. 그 이하로 가서는 아마 곤란할 겁니다. 하여튼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해를 거듭할수록 쌀 소비량이 이제 급감하고 있습니다. 쌀 생산 과잉 재고 급증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요. 우리 의원님께서 이에 대한 해법으로 쌀의 해외 무상 원조의 길을 제시하시고 식량 원조 협약인 FAC 가입에 기여를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FAC 가입의 의미 그리고 이것이 쌀값 안정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가입 이후의 실제 성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FAC는 해외 식량 원조 협약 조약입니다. 거기에 가입하지 않고 뭐 예컨대 쌀을 무료로 무상으로 아프리카나 이런 어려운 나라에 주게 되면 그게 WTO 그러니까 세계 무역 국제법이라 할 수 있죠. 거기에 이제 위반이 되기 때문에 제소를 받고 그러니까 이제 쌀을 하게 되면은 다른 품목에 뭐 자동차나 휴대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못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일본을 보니까 일본은 그 무상원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FAC라는 걸 가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회 19대 때 국회 들어와서 이제 뭐 6, 7년 됐습니다만 왜 우리 이걸 가입을 안 하냐 하자 했더니 그때 이제 그 나중에 가입하면서 그때 그 김재수 당시 장관께서 맨 처음에 황주호 의원이 이 FAC 가입을 얘기할 때만 해도 저희는 솔직히 그게 있는 줄도 몰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뭐 많은 우여곡절 끝에 우리나라도 가입을 17번째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처음으로 해외 무상 원조 중동과 아프리카에 6만 톤 가까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400만 톤 쌀을 생산하는데 6만 톤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가격 지지,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저지시키는 그런 효과를 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보람 있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 1년에 한 20만 톤을 무상 원조를 하거든요. 무상 원조 하면 좋잖아요.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도 좋아지고 또 헐벗고 굶주리는 그런 그 아프리카의 어려운 아이들한테 가니까 좋기도 하고 우리도 이제 빠른 속도로 20만 톤 정도가 해외로 무상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400만 톤 생산의 5%잖아요. 20만 톤에. 5%를 해외로 이제 격리시키는 거죠. 나가주면 그만큼 국내 시장이 그만큼 안정이 될 겁니다. 지금 쌀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처 방식이 뭐냐면 쌀이 남아도니까 고작 생각해낸 거면은 쌀 재배 면적 논을 없애자는 거예요. 그건 정말 최악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에서 늘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무상원조 보내자. 그리고 수출을 좀 하자. 아니 우리나라 수출을 모든 걸 수출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수출 강국이고 수출 대국입니다. 쌀만 수출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400만 톤 생산하는 데서 10,000톤, 400분의 1도 수출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고작 2,000톤 하고 있는 거예요. 0.2가 되는 거죠. 0.1을 하고 있는 거예요. 400만 톤 중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그 공격적으로 우리 쌀을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는 그래요. 우리나라 이 쌀이 그 영어로는 스티키. 이게 좀 찰지잖아요. 우리 찰진 걸 좋아하잖아요. 또 이제 중국 음식, 동남아 이런 데 가면은 서양 같은 데는 그 찰지지 않은 걸 또 선호하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그 나라에 맞는 휴대폰을 생산해야 하는 것처럼 그 나라에 맞는 쌀을 심어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서 저는 적어도 10만 톤 정도는 수출해야 된다. 그래야 농식품의 공무원들이 월급을 받을 자격이 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400만 톤에서 10만 톤에 나가면 또 이제 그만큼 이제 해외로 이제 없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국회에서 저를 포함해서 여야 의원들이 몇 분들이 노래를 불렀던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사료화 작업. 쌀에 지금 창고에가 묵은 쌀이 2013년 그때 12년산 14년 우리는 안 먹어요. 그런 것 쌀이 그냥 100만 톤 이상이 그렇습니다. 200만 톤 가까이 쌓여 있는 거예요. 저장이 창고 관리 비용만 6천억 7천억이 들어가요. 이런 한심한 나라가 지금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을 사료화를 해라. 축산 농가들 제일 어려운 게 그거 아니에요. 돼지 키우고 소 키우실 때 이 사료값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걸 사료화를 다른 거 옥수수와 섞고 해가지고 하면 되지 않냐. 일본은 그걸 또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정말 일본은 여담이지만 우리가 가깝고도 멀고도 가까운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적어도 정책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많이 배워야 할 그런 나라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일본이 한 60만 톤 사료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국회에서 이제 그 한 뒤로 사료화 작업에 이제 조금씩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사료화 작업이 일본처럼 60만 톤이 되면 그게 15%입니다. 15%가 없어지면 아까 말씀 그만큼 가격이 안정되는 거죠. 그 외에 이제 해외로 경유하는 문제 중에 이제 남북 관계 개선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1년에 40만 톤이 무상으로 원조가 나갔잖아요. 그러면 거의 10%입니다. 그렇게는 못 나가더라도 이제 북한의 태도 여하에 따라 달린 면도 있습니다. 그렇게는 하나 한 10만 톤이라도 시험적으로 조심스럽게 나가야 한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쌀은 부족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 FTA에 의해서 40만 톤을 또 수입하게 돼 있잖아요. 먹는 쌀은 또 그보다는 작지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현재 농정을 아까 말씀한 여러 각도에서 공격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면 쌀 문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쌀값을 안정시키면서 농가의 적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선에서 저는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쌀의 무상 원조라든지 수출, 또 사료화, 또 통일,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이런 우리가 많은 정책들이 있네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국회에서 그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주시기를. 네, 우리 양 교수님도 많이 도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조금 이제 민감한 문제인데요. 요즘 최저임금 인상이 이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 등의 이제 특수 분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차등 적용해달라 이런 이제 현장의 목소리가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적극 같은 생각입니다. 최저임금은 인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시장 현실과 합리적으로 대화를 해야죠. 시장을 외면하거나 시장을 이기려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경제에 여러 가지 지금 파열음이 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실업이 높아지고 있고, 심지어는 양극화가 가난한 사람이 더 피해를 봐요. 특히 우리 농가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농업 수산업 쪽에는 되게 이제 사람들 많이는 못 쓰지만 외국인 근로자가 갖다 쓰고 그러잖아요. 근데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숙식을 제공을 하잖아요. 이게 최저임금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더하기 알파에가 숙식 그다음에 무슨 비용들 합하면 실제로 최저임금보다 한 10,000원 선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하면 한 1,000원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중고죠. 그래서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농수산업 이렇게 양식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조금 최저임금에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정부 일각에서 하는데 워낙 이 목소리가 청와대에서부터 강경해가지고 그 목소리가 지금 들어갈 여지가 없어서 상당히 걱정입니다. 그다음에는 조금 전문적인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시청자분들은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내년부터 농약 허용 물질 목록 관리 제도 이런
그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과 이제 6개월도 안 남았다는 건데 이 제도가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좋은 제도입니다. 이제 선진국에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농산물을 안전하게 소비자가 소비할 수 있도록 해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토마토라든가 또는 뭐 수박이면 수박이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과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을 한정을 하고 그 농약의 허용 기준을 이 정도만 사용해라는 이제 그런 것을 만드는 거니까 이건 이제 필요한 일입니다. 다만 이제 이것 역시 아까 제가 말씀한 시장 현실, 농가들이 지금 현재 이걸 지금 시행하고 지금 지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 있느냐 아니 이게 이제 중요한데 실제로 시장 현장에서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농촌진흥청에 이제 등록을 하게 돼 있는데 등록이 안 돼 있는 농약들이 1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100개 품목이 그러니까 뭐 아까 말한 무슨 뭐 여러 가지 파프리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농약이 등록이 안 된 게 이제 109개예요. 등록이 안 되는데 내년 1일부터 실시할 수 있나요? 대개 지금 뭐 농진청 얘기 들어보면은 그 기준이 이제 2번씩 뭐 검사라고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가 있기 때문에 등록을 하는데 보통 2년 평균 정도가 소요가 된대요. 근데 지금 현재 109개가 등록을 못 했는데 내년 1월부터 시행하면 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불과 뭐 한 3개월 뭐 정도 3개월 남았나요? 아니 3개월 아니고 한 4개월 정도 남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이게 이제 그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이걸 이제 그대로 강행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 반발이 일어나죠. 심지어는 이 주무부처인 농촌진흥청에서조차 몇 년간은 유예를 좀 뒤로 미뤄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과 청와대와 그다음에 각 부처의 공무원들 물론 이제 고생을 왜 안 하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걸 봤을 때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저는 그걸 솔직히 큰 신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정말 특단의 관심이 필요하고 우선 대통령부터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그리고 장관들이 총리 이하 장관들이 이 공직사회에 대해서 조금은 주마가편이란 말처럼 조금은 질책하고 채찍을 가해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저는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일하는 거 보면 저는 정말 만족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 있는 교수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공무원들을 보고 깜짝 놀랐대요. 2번 놀랐대요. 하나는 한국의 공무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가 보고 깜짝 놀랐대요. 2번째는 아무 쓸데없는 일로 이렇게 바쁘구나. 그걸 보고 더 놀랐다는 거예요. 우리 공직사회에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경제도 제대로 갈 겁니다. 공무원 사회 고통분담 없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에 대한 쓴소리를 많이 해주셨는데, 예. 자, 근데 지금 이제 이 농약 문제하고 그 미허가 축사 문제 지금 당장 현안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게 이제 추진이 될 것이고 이 갈등이 커질 것 같은데 국회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뭐 며칠 전에도 우리 축산단체 여러 농가 대표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또 저희 농해수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거에 대한 정부를 상대로 여러 가지 대화를 했습니다. 길을 찾아야죠. 시장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정책을 어떻게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9월 24일에 이 기한 더 유예 연장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엄청난 파국이 올 겁니다. 그런 것을 요로에 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진지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그 얘기를 전달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단순히 시간만 뒤로 미루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요. 지금 농가들이 적법화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설계만 해도 설계를 뽑는데 보통 몇 개월이 걸려요. 근데 군단회가 저희 고향 같은 뭐 공이나 보수의 작은 관계 설계사가 몇 개나 있겠어요. 더구나 그 설계사가 돈도 별로 안 되는 이거 하려고 하겠어요. 돈 많이 되는 다지. 그러다 보니까 계속 병목 현상,
교통 체증이 나가지고 설계를 뽑는데 수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탁상 행정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많이 전달을, 뭐 저만 아니라 여야 의원들이 공히, 민주당 의원들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부가 이게 아직은 좀 요지부동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문제가, 축사 문제가 여러 부처가 연결돼 있어요. 농식품부, 농식품부는 그래도 농민의 입장에 씁니다.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특히 환경부는 환경 문제 굉장히 예민한 데 아니에요. 이게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협의 기구를 농식품부에서 맡아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되겠습니까? 총리실은 국무조정실이 있습니다. 그게 부처끼리 안 될 때에 더 높은 총리실에서 국무조정을 하라고 국무조정실장이 있고 그 위에 국무총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엉뚱한 데도 맡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헛바퀴만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9월 24를 뒤로 미뤄야 되고, 미룰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서 농가들이 적법할 원하는 농가들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억울한 경우가 있는 경우는 최대한 우리가 구제를 해주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축산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은데요. 올해 이제 무더위가 살인적인 그야말로 재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제 전국 여기저기서 가축의 집단 폐사를 하고, 축산 농가들은 이제 초비상이죠. 거기다가 이제 연중 행사처럼 반복되는 AI나 구제역을 비롯해서 좀 전에 얘기했던 미화가 축사 적법화 등 축산 농가의 이중 삼중고, 이걸 어떻게 축산 농가를 위해서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뭐 너무 큰 이제 질문이신데, 하여튼 뭐 무슨 학문에도 우리가 왕도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뭐 일거에 뭐 우왕청심원 먹고 그냥 싹 뭐 하는 것처럼 그런 해결책은 없을 겁니다. 하나하나 신중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대처하고 또 토론하고, 그러면서 길들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 폭염, 그다음에 가뭄 문제, 이것만 해도 정말 이 우리나라의 대처 수준과 대처 속도가 참 안타깝습니다. OECD 국가가 OECD 국가 경제개발 협력 기구인가요? 여기에 가입 국가가 34나라인가 될 겁니다. 34개국. 그 중에서 물이 가장 심각하게 부족한 나라가 우리 남한 대한민국입니다. 그것도 2위가 벨기에입니다. 벨기에보다 월등하게, 뭐 월등하게는 아니지만 벨기에보다 상당히 심각한 정도로 우리가 단독 1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물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물을 보면은 뭐 우리 시민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정부 역시 이 물에 대한 대책 보면 정말 물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들은 또 물을 물쓰듯이 쓰고 있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물이 부족한 나라에서. 더구나 이 지형적으로 이렇다네요. 우리가 비가 그렇게 적게 온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지형이 산맥이 이렇게 우리 한반도 지도에 있으면 산맥이 위로 이렇게 솟아가지고 비가 오면은 전부 바다로 흘러내리는 구조랍니다. 그러니까 이 비들을 이제 잘 관리하고 저장해야 되는데 이것이 뒤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뭄이 이게 어쩌다 오는 게 아니라 매년 상례적으로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왔잖아요, 가뭄. 그 전에 왔었잖아요. 계속 옵니다. 근데 이것이 마치 안 오는 것처럼 잊고 있다가 가뭄이 오면 그때서 허겁지겁 뭐 하는 거죠. 작년에 그 추가 경정 예산 추경할 때도 정부에서 작년 8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금년 4월 얘기입니다. 불과 몇 달 전 얘기예요. 몇 달 전에 가뭄 대책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추경에. 추경이 뭡니까? 긴급한 재난적인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꼭 하지 않아도 아는데, 원래는 정상적으로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긴급한 그런 일이 생길 때는 급하게 예산을 하는 게 추경이잖아요. 근데 가뭄 대책비가 한 푼도 안 들어있는 거예요. 겨우 뭐 싸우고 해가지고 한 200~300억 이제 그다 했는데요. 저는 뭐 이제 뭐 너무 오늘 공직사회에 대한 이 공격만 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공직사회 정말 좀 대대적인 이 어떤 변화를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잘 끌고 가야 됩니다.
지금 이제 공직사회가 회사에 사장이 없으면 아무래도 회사원들이 등한할 수밖에 없죠. 공무원 사회는 사장이 없잖아요. 국민이 사장인데 공무원들 국민 알기를 뭘로 봅니까? 졸로 보고 있잖아요. 사장이 국민이지만 사실 국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을 대신하는 대통령과 청와대와 장관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뭐 장관은 뭐 몇 개월씩 비워놓는다든가 장관도 다른 일로 또 바쁜다든가 이래가지고서 한국의 이 공직의 생산성이 전체 선진국에서 가장 저조합니다. 우리나라. 공직에 대한 신뢰도 없고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유통 문제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이제 일반 주부 소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밥상 물가는 비싼데 농민들은 울상이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거든요. 이 일반 도시 소비자들은 이 말이 가장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농산물 유통 문제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실제로 밥상 물가, 소비자 물가에 이 쌀이라든가 농산물이 미치는 그 영향은 굉장히 적습니다. 이제 다른 요금들이 이제 들썩이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농산물은 또 농가에서는 지금 생산비에도 못 미친다는 아우성이거든요. 중간에 이제 그 유통 단계를 좀 간소화하고 그런 노력도 이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해법들을 지속성 있게 그리고 좀 더 공격적으로 추진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유통 과정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농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어떤 농사를 짓든지 간에 이제 생산비조차 건지기 어렵다 이런 말들을 쏟아내는데요. 농산물 가격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있겠습니까? 또 일각에서는 이제 가격 보장제, 농산물에다 가격 보장제 얘기합니다. 저도 부분적으로 이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시장에서 이제 결정되는 거고 농산물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에서 예산적으로 뒷받침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걸 조금 더 강화하고 이걸 효율성 있게 선제적으로 쌀값만 해도 선제로 미리 좀 해줘야 되는데 이제 홍수철화가 되고 난 뒤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선제적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식량 주권, 식량 안보라는 말들이 요즘 많이 들리는데요. 이것은 이제 농업을 단순히 산업의 하나로 치부해 버릴 수 없는 이제 중요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일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헌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명시하자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요? 이제 헌법의 전문에 뭐 3.1운동 또 4.19 이런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나라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농업이 얼마나 소중한 거고 그 대한민국을 지켜나가는데 얼마나 본질적인 가치인가 이런 것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런 노력들이 국회 내에서 진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농산물에서 꼭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쌀은 아까 말씀한 그런 방식이고 5대 민감 품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입니다.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이게 5대 민감 품목입니다. 이게 늘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배추값이 큰 값이고 그러면 또 내년은 틀림없이 배추값이 뭐 표현이 점잖지 못하지만 똥값이 되는 거예요. 똥값 됐다 큰값 됐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똥값 되면 어떡하냐. 정부 하는 일이 뭐냐. 수천억 들여서 그걸 사들여 가지고 폐기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거 환경오염입니다. 아니면 창고에다 집어넣어놓거나. 금값이 되면 중국 같은 데서 대량의 수입을 하는 거예요. 그 돈이 1년에 3천억, 4천억 들어가요. 일본은 어떻게 하는가를 봤어요. 일본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가격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생산 면적에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업군이 군 단위가 100개가 안 돼요. 83개, 뭐 한 100개라고 치자고요. 이제 시도, 농업하는 시도 있으니까. 100개에다가, 자, 배추다. 그럼 배추를 최근 5년간에 뭐 저희 고흥군이다. 고흥군이 5년간 해온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면적을 주는 거예요. 요 면적만 재배를 하시오. 요 면적을 재배하면은 약속을 지키면 뭐 예를 들어서 아까 3천억 가지고 이제 주는 거예요. 상금을, 인센티브를. 뭐 30억 준다. 그리고 만약 그 재배 면적 못 지킨다. 그러면은 30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디센티브가 되는 거죠. 벌칙이 되는 거죠.
이렇게가 일본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생산이 균등하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중앙정부가 있으나 마나요. 넌 중앙정부가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요. 중앙정부 손 가만히 놓고 있다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생산량이 많아지면은 없애고 적으면 수입하고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정말. 왜 이걸 안 하냐. 그러니까 용역 평가까지 한번 했습니다. 아직 저희가 못하고 있는데 정말 6년간 노래를 부르는데 못했습니다. 금년은 모르지만 하여튼 금년 내년 해서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를 그러니까 합리적인 재배를 하게 하고 그럼 가격이 합리적으로 나오게 되고 그러면은 그건 농가에도 좋지만 도시 소비자에도 좋은 거란 말이에요. 이걸 꼭 해야 한다는 저는 의지를 갖고 있고 이 말씀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차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동안 이제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계류된 법안만 1만 건이 넘고 농해수위 소속 안건도 480건 이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이제 애를 많이 태우기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농해수위에 제출된 주요 안건, 특히 우리 의원님께서 제출한 농업 관련 법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 20대 국회가 4년 임기잖아요. 그러니까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할 때 지금은 이제 후반기고 전반기 때 저도 이제 농해수에 간사로 있었습니다만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농해수의 이 법안 처리는 1등이었습니다.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아까 몇 건 남았다고 그랬죠? 480건 이상. 전체가 만 건. 네. 만 건 되는데 우리는 400건밖에 안 돼요. 그만큼이나 처리 실적이 좋습니다. 법은 신속하게 처리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은 항상 시대 변화를 늦게 쫓아가기 때문에 그마저도 늦어버리면 더 늦을 거죠.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저희 농해수는 뭐 저희 역시 이제 400건을 잘 처리를 또 할 겁니다. 그렇지만 또 잘 봐서 이것이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또 부정적인 여파가 있을 수 있겠나 이것도 보면서 본연의 임무, 뭐 저희가 입법부라고 그러잖아요. 국회의 가장 큰 중요한 일은 법을 만드는 일입니다. 법을 만들고 법을 고치는 일입니다. 거기에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 황 의원님께서는 이제 정치학 전공의 대학 교수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다른 정치 신념이나 정치 철학 같은 것이 있으실 텐데 이에 대해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어 말이 I am a mere nobody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나는 정말 뭐 진짜로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저는 뭐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뭐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인물도 그렇고 뭐 키도 뭐 이렇게 뭐 작고 그렇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들이 별 볼 일이 있어져야 영어로 하면 국민 여러분이 somebody이고 뭐 이른바 이 공직자 고관 대작들은 노바디여야 이 나라에 희망이 있는 거지. 우리는 벼슬이고 국민은 그 벼슬아치 앞에서 그저 눈치나 슬슬 보고 있는 거라면 그는 이 나라에 희망이 없는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실행과 실천은 뭐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으로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국회에서 일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제 소신이랄까 뭐 그런 편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한국농업방송이 8월 15일 날 시청자와 첫 만남을 시작을 합니다. 한국농업방송에 당부해 주실 말씀이 혹시 있으실까요? 좋은 방송 잘 하셔야죠. 집안의 밥상을 차리는 건 우리 엄마, 아빠, 부모님이시겠죠. 대한민국의 밥상을 차리는 것은 대한민국의 농민들입니다. 농어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농업, 수산업에 대한 또 농민과 수산인들에 대한 관심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은 우리의 생명 창고이고 또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지켜보시는 우리 300만 농어민들에 대해서는 한마디 고언을 좀 하고자 합니다. 농번기, 농한기란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지금도 농번기 얘기를 합니다.
5월, 6월 이때가 특히 벼농사는 최고의 농번기입니다. 그냥 겨울로 가면 이제 농한기죠. 그 농한기는 농업이 없는 이제 그러니까 그때는 뭐 다른 일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 농업에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상업 지역에 상한기, 상번기 들어보셨어요? 공업하는데 공한기, 공번기 있습니까? 농업이나 상업하거나 직장인들은 1년 내내 바쁘게 돌아가니까 상번기, 공번기 그런 거예요. 우리 농촌, 농산 어촌에서도 이 농한기를 제도적으로 또 우리의 이 일상생활적으로 그걸 극복하고 추방해야 됩니다. 1년 365일 내내 우리가 농번기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도시와 대등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방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런 노력들을 창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가 실도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한 다른 영역에 비해서 우리 지역 이 농 영역이 조금은 이 시간적인 그런 게 있다는 거 저는 부단한 개선과 변화의 노력이 집중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국회는 또 국회 농업수산업 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우리 300만 농어민들의 친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뒷배경 우리 그 요새 그 백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어려운 여건에서 힘들어하시는 우리 농어민들의 확실한 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더 계속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MBS 초대석 오늘은 농업 분야 전반에 걸친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새롭게 활동을 시작한 황주홍 의원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국민은 밥심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을 만들어가며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농업인들은 갈수록 희망을 잃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이 보람과 웃음으로 우리의 터전을 지키고 우리 모두가 그 밥심으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농업 분야의 산재한 현안들을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는데 온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 응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